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최근 채권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들썩였죠. 이 바로 지난 9월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문을 열면서 수익률이 좋은 채권 시장이 활기를 띠었는데요. 어제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채권 투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채권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 채권의 투자의 적기일지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연준이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채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6개월 만에 넘어섰는데요. 이렇듯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미국 장기채 ETF를 빠져나오는 국내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 투자자들은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단기채 ETF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데요. FOMC 회의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디렉시온 20년물 세배 ETF인 TMF와 또 아이쉐어즈 20년물 ETF인 TLT 순매도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선 직전까지는 사실 수천억 원 어치를 순매수한 모습인데 이후로는 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3개월 미만 채권에 투자하는 SGOV ETF는 무려 4천만 달러 넘게 사들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FOMC 회의 이후로 장기채 ETF들이 19일을 기준으로 3%대 하락을 했는데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는 무려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ETF들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더라도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는 10% 가까이 빠졌고요. 총 14개의 미 장기채 ETF들의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6%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투자의 시점도 중요하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가 또 있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질 때 그때 또 장기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국채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내년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하 고금리 유지 채권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인데요. 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장기전략 리서치부 공동락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질문 겸 채권을 처음 접하신 분들 아무리 봐도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채권은 사실 남의 이야기 같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쉽게 채권 투자란 무엇인지 설명을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채권도 뭐 저희 같은 증권회사에서 다루는 주식과 같은 대표적인 증권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근데 되게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뭐 3년 만기 국고채, 10년 만기 국고채가 그래요.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그 쿠폰, 그러니까 이자 수익만 생각하면 3년짜리 예금, 10년짜리 예금에 가입했다. 그냥 제가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 금리가 전일 4.5%잖아요. 네. 10년짜리 사시면은 10년 동안 매년 4.5%씩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 장기 예금에 가입했다. 예금보다는 만기가 기니까요. 그런 식의 접근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채권도 증권이다 보니까 네. 그 가격이 존재합니다. 주식처럼. 그 가격은 금리에 따라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 미국채 4.5%에 샀는데 앞으로 4%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10년 동안 4.5% 이자를 받게 되고 앞으로 4%대 사신 분은 10년 동안 4% 이자를 받잖아요. 네. 그럼 0.5%만큼 더 수치하는 이자 수익만큼의 그 채권의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제가 샀던 시점보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제가 더 많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좋은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 개념에서 금리가 하락하게 됐을 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서 증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익의 버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채권을 투자하실 때 장기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이자 수익만 내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제가 편입했을 때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자본 차익, 그 이익을 챙기는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서의 매매 기회로 활용할 거냐. 채권은 그런 옵션이 있는 조금 더 안전성이 있는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안전성 있는 채권. 오늘 저희 이 시간대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채권 투자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효율적인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없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 수민 캐스터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해줬듯이 연준이 FOMC에서 매파적 기조를 보이면서 채권 좀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좀 뭔가 달아오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는데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이건 우리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보통 채권 투자에 대한 열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약간 좀 시계를 돌려서요. 코로나가 막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정상화 했을 때 금리가 많이 뛰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때부터 지금 이제 뭐 거의 고정된 용어처럼 언식이 되고 있는 체린이 등장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사실은 금리가 뛸 때 오히려 개인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실제로 시장의 금리가 예금보다 높다 아니면 금리가 뛴다라는 부분들은 꽤 그간의 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봤었던 분들한테도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어제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걸로 네. 인해서 기존의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평가 손이라든지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커 보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기존의 채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유독 미국 채권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뭐 채권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자산, 네. 채권은 안전하다. 근데 왜 미국일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뭐 자산 국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미국 채권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모이는 이유. 이게 미국 채권이 지금 기회라고 보시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저희는 예금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채권이라는 게 돈을 빌려줬을 때 지금 4.5%의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 10년 지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우리나라도 금리가 제법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네. 얼마인지 혹시 앵커님 아십니까? 글쎄요, 오늘 거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까지 1,400 그러니까 채권 금리로는 채권 대략 금리. 채권 아. 금리는 한 어저께까지는 7%대였는데 오늘 7%대. 다시 좀 10bp 가까이 많이 올라서 0.1% 가까이 올라서 많이 올랐네. 오늘도 그래 많이 올랐는데 2.8%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장 쇼치해야 돼. 아까 제가 장기 예금이라고 했는데 네, 10년 네. 동안 미국에 돈을 예금을 했을 때 빌려드렸을 때는 4.5%씩 이자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8%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자 수익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지간한 금융 상품에서 4%가 넘는 상품들이 거의 없죠. 찾아보기 쉽지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지금 돈을 빌려줬을 때 그 10년 동안 4.5%는 이자 수익만 해도 되게 달콤한 상황이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9월 달에 미국이 연준이 또 지금은 매파적인 인하라고 하면서 통화 정책 기대가 많이 후퇴했지만 네. 불과 한 분기 전인 9월 FOMC에는 연준이 왜 50bp짜리 B컷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 올해 첫 금리 인하를 할 때 5.5에서 5%까지 빅컵을 하고 그 뒤로도 추가 인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얼마였냐? 지금보다 대략 1%포인트, 100bp 가까이 낮은 3.6%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채권을 사신 분들은 10년간 3.6%의 이자밖에 못 받을 텐데 지금은 4.6%. 만약에 오늘 사셨으면 4.6%로 10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사신 분들은 기회비용이 매년 1%씩 그렇죠. 10년 동안 받아야 될 이자 수익만큼을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 측면에서는 그 효과만큼 손실률이 10년짜리 국채를 사셨어도 대략 지금 한 아까 8% 내외 정도 손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통화정책 기대가 앞서갈 때는 오히려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3%대 진입을 한다고 해도 미국 10년 금리가 3.6까지 떨어졌을 때는 조금 과열이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트럼프 당선되고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좀 호조되면서 네네. 지금 다시 4% 중반대 4.6%. 그러면 10년 동안 그 아까 얘기했던 한 분기 전보다 10년치 합쳐서 1%포인트씩만 단순 계산해도 10%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채권 투자에 좀 기회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네. 그림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또 하나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네. 포인트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가면은 네. 작년에 미국 금리가 제일 높았던 시점이 언제냐면 9월, 10월에. 네. 그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이 늘면서 채권 공급량이 늘어서 미국 경제도 좋았고요. 그때 5%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게 이번 팬데믹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때 미국 금리가 5% 찍을 때 미국 증시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주식과 채권은 또 트레이드 오프에 있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제일 대표적인 자산이잖아요. 네. 채권 시장이 5% 이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작년 9월, 10월 그 두 달 동안 S&P 500이 4,700에서 4,200까지 무려 10%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4.5%를 돌파하자마자 나스닥이 2만 포인트에서 3.5% 급락하면서 어제도 좀 숨고르기 장 초반에 1% 오르다가 다시 주저앉았잖아요. 네. 지금 높아진 금리대에서 오히려 위험 자산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전 자산인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 수익 중점으로 지금은 이 고금리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떡을 덜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채권 시장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주가랑 비교했을 때도 단순히 그래요. 이런 타이밍, 이런 흐름이 나온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이든 뭐 위험자산이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금리에 대한 레벨이 그렇죠.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위험 자산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채권만 투자해도 4.5%씩 받는데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채권 수익률만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앞서 뭐 표에서도 봤는데 이 특이한 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또 올라간 앞서 보여준 차트에서 동그라미가 펴져 있는 표시와 마찬가지 영향이 보여졌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됨으로써 영향을 미친 건지 뭐 앞서는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이유를 명확히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라든지 뭐 근데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왜일까요? 뭐 요즘 뭐 모든 이슈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귀결되긴 하는데요. 네. 사실 뭐 금리가 기준금리를 9월달에 내렸는데 실제로 미국채 트레저리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때 대비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방금 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당시 한 3.56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4.5가 됐으니까 상승을 한 건데요.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려놨으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론이긴 한데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대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려놨으니 금리를 다시 시장금리 내려간다는 게 일반론이긴 한데 당초에 봤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에 비해서 상당히 금리를 덜 내릴 것 같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는 인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정 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고 네.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금리 상승 요인이다라는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오히려 시장금리는 반등하는 이런 상태가 아주 좀 불균형적인 상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뭐 표도 준비해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표도 한번 준비된 표가 있으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예, 그림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2024년 9월달 이제 불과 석 달 전에 금리를 내려놨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에서 B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50bp 금리 인하를 해서 네네. 5.0이 됐습니다. 5.0이 돼서 시장 금리가 비슷하게 좀 따라갔었는데 막상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두 번 더 했죠. 네. 11월 달에도 하고 어제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 직후에 그 금리 레벨, 시장 금리 레벨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타났던 기준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뛰었던 상황들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최근 한 석 달 동안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들 같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할 거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시장 금리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첨언해 해서 주시죠. 드리면 네. 9월에 B컷 할 때만 해도 주요 IB들, 뭐 JP 모건 같은 하우스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연내에만 추가 B컷을 더해서 미국 경제가 그때 고용 지표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네. 연내에만 무려 125.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추가 125를 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5.5에서 3%까지 프론트 로딩이라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요. 시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연준의 점도표조차도 어제 이제 매파적 인하라고 평가했던 게 9월에 숫자를 내놨을 때는 올해 100bp, 내년 100bp. 그래서 3.5까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했던 그 타이밍에는 미국 10년 금리가 3% 중반까지 갔는데 네. 지금 이번 12월 FOMC에서는 인하는 해줬지만 내년에 낮추기로 한 경로가 3.5가 아닌 4%까지 올라오니까 네,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룸이 줄었다. 그 실망감이 지금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아주 친절하게 요목조목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매력
있는데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인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금리 인하, 고금리 유지, 채권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데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싶은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채권 듀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좀 예시로 들어볼 텐데요. 제가 이제 피자가 먹고 싶어서 최기훈 앵커께 10조각짜리 피자를 한 판 빌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년 뒤에 최기훈 앵커께 그 대가로 매년 이자 10%, 즉 피자 한 조각씩을 더 드리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이 채권은 만기가 3년, 원금은 피자 한 판, 이자는 피자 한 조각인 채권인 겁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나서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최기훈 앵커는 저로부터 3년이 되는 만기에 피자 한 판인 10조각과 매년 이자 한 조각씩까지, 그러니까 총 13조각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듯 듀레이션이란 최기훈 앵커님께서 빌려준 이 피자 한 판을 회수하는 평균 만기, 즉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만기의 원금인 피자 한 판에 또 이자로 받은 피자 3조각까지 더 받았기 때문에 원금보다 더 많이 회수를 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만기 3년보다 실제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더 짧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권 A가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발행이 돼서 이제 10년 뒤인 2034년 12월 1일이 만기입니다. 액면가 100억 원의 투자 원금 또한 100억 원이고요. 이 채권의 쿠폰 금리는 5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듀레이션은 2가 되는데요. 50%인 이자 50억 원을 2년 동안 받아야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채권 B 같은 경우도 채권 A와 액면가, 투자 원금, 그리고 만기가 모두 같은데요. 이번에는 쿠폰 금리가 20%입니다. 이번에는 20%인 이자 20억 원을 5년 동안 받아야지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5가 됩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채권 만기일과 듀레이션은 같지가 않고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주는 채권의 경우는 같게 되겠습니다. 장기채는 단기채와 비교했을 때 듀레이션이 길고요.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 인하기에는 단기채보다 장기채 투자가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 변화폭이 커지는데요. 채권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듀레이션이 1인 채권의 가격은 1% 정도 하락을 하고요. 듀레이션이 20인 채권의 가격은 20%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그만큼 금리 변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듀레이션을 보고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품별 특징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부장님, 이 채권도 개별 채권, 펀드, ETF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직접 투자와 ETF 투자가 이제 뭐 크게 나눠질 수 있는 다른 점인데 이게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직접 투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의 사이즈부터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활용된 게 ETF인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면 시장에서 보통 알채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채권을 하려고 하면 물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액면을 많이 쪼개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억 단위라든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잘 접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완하는 상품으로 펀드 내지는 ETF가 많이 나온 부분들인데 사실 뭐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요. 기초자산은 알채권이고 그 기초자산인 알채권을 근간으로 해서 ETF라든지 펀드를 이제 찌게 될 테니까 문제는 다르진 않은데 접근 방법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단위 자체가 알채권은 커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살 때는 그나마 좀 편하긴 합니다만 매도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단위로 사다 보니까 매매할 때도 매도를 할 때도 거래 유동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ETF라든지 펀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환매 내지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 자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개인들로 봤을 때는 알짜권보다는 ETF 같은 상품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알채권 안에 ETF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가장 그냥 편하게 뭐 어떻게 특별하게 구분을 하는 것보단. 매매 단위가 훨씬 또 작기 편하고, 때문에 접근이 네. 쉽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채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 500만 원밖에 없으세요? 마음고생 한 5억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500만 원밖에 없다면 혹은 뭐 채권에 투자할 마음이 500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또 어떤 비율로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뭐 포트폴리오는 너무 다양하고 채권의 종류도 네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가 메인으로 얘기했던 게 미국 금리 얘기를 좀 네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ETF 아까 활용해가지고 ETF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거래량도 많고 알채권은 일반 채권 시장이 OTC 장외 시장이 많다 보니까 네. 전문가들끼리 좀 거래를 많이 하는 시장이 활성화됐거든요. 선수용이다.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ETF는 그걸 담보로 해서 이미 유동성을 확보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쪽인데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울트라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까 듀레이션이 가장 긴 30년짜리 채권.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대략 20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 정도 금리가 떨어지면 대략 수익률이 얼마 정도요? 듀레이션 곱한 것만큼의 가격 변동률이거든요. 2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1%가 올랐을 때는 20%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죠. 네네. 채권 투자해가지고 채권은 그냥 뭐 몇 프로 안에서 움직이는 수익률 아니에요? 아무리 해봐야 채권도 상당 부분 이런 듀레이션 효과들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지금 미국채 30년물이 대략 지금 4.6% 7% 가까운 이자를 네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한 대략 한 30%인 한 150만 원 정도를 넣어보면 어떨까? 미국 장기채. 네, 장기채 울트라롱이라고 하는 그쪽 ETF 제일 대표적인 상품이 아이쉐어 그 TLT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 뭐 네.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걔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을 채권을 통해서 하는데 대략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느냐?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5% 중반이 넘는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매력이 또 상당히 높죠. 지금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상당 부분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고금리에 따른 아까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들의 부담을 주는 대신 그 가장 안전자산인 국채와 위험자산 주식 사이에 회사채. 미국 회사채 또 한 15%.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미국의 초장기 채권과 대략 미국의 회사채, 우량 등급 회사채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들고 간다라고 하면 국내에 지금 금융회사들이 또 자금 조달을 한 국내 뭐 카드나 캐피탈사 같은 여전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 금리가 네. 3% 내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머지 한 30%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해외채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존재하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쪽까지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미국 채권의 대략 총 60%, 국내 채권의 대략 한 30~40%에서 평균 수익률로 따져보면 대략 4% 중반 이상의 그 정도 수익을 안팎으로 이자 수익을 챙겨간다고 하면 그리고 가장 안전성 있는 기관들의 채권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또 앞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조금 하락하게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거는 회사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입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회사채 수익은 이자 수익만 챙기는 대신 아까 울트라롱에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의 또 자본 차익, 평가의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우리 수민 씨죠. 매력도를 느끼시나요 지금? 500만 원에 투자했었을 때 그 비율? 비율이요. 뭐 각자의 뭐 취향이 내가 좀 더 공격적이다 하면은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에 손을 대시는 분, 채권을 바라보시는 분들 자체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4% 5%대 수익이면 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연 25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네, 500만 원으로. 네, 그렇게 하니까 조금 금액으로 더 말씀드리면 좋을 또 것 같네요. 괜찮네요. 500만 그러니까 5억을 넣으셨으면은 네. 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 수민 씨는 공격적인 분이셔서 알겠습니다. 5억이면 2,500만 원 정도 수익,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 이 한국채 ETF와 미국채 ETF 자체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이 어떻게 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초 자산이 채권이고 네. 그걸 근간으로 해서 발행하는 그 ETF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구조적으로 없긴 합니다만 워낙 이제 미국채 내지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관련 ETF들은
거래 비익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기도 하고요. 채권 종류도 많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을 많이 좀 보시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똑같은 한국 ETF 그리고 미국 ETF를 비교를 해보면 예년과 달리 방향성이라든지 가격 움직임 자체가 좀 상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최근에 이제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9월달에 금리를 내렸죠, 미국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곧 이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1월달에 금리를 다시 한번 내려서 네. 대체적 금리 인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 역시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시장 금리가 오히려 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나 차트 자체가 금리로 따지면 올라가게 된 거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떨어지는 차트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그간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네.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뭐 채권 시장 종사한 지 한 20년 정도 일하는데 이렇게 한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차트가 따라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게 뭐지라는 질문들을 어제도 많이 받았고요. 많이 하시는데 어제 이제 공교롭게도 매파적인 FOMC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 금리도 뛰고 우리 금리도 뛰다 보니까 지금의 차트 차별의 현상들은 당분간은 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채권 투자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쉽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만기 보유, 만기 때까지 기다리는 만기 보유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매매 차익 거래 전략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둘 다 궁금합니다. 먼저 부장님은 어떤 접근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만기 전략, 만기 보유 전략과 매매 차익 거래 전략. 처음부터 세팅이 좀 달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그런 컨셉이 좀 달라진다고 보긴 하는데 만기 보유한다는 뜻은 저희 유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예금금리, 예금에 가입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 성과를 거두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매매 전략으로 갈아탈 수는 있겠죠. 기본적인 컨셉은 당연히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만기가 돼서 원금을 받는 이 플랜들이 기초적인 채권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긴 한데 네. 거기에 좀 더 본인들의 정책 운용 스킬이라든지 기대치를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이 타당하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윤여삼 연구위원님께도 드려볼게요. 만기 네. 보유 전략과 매매 차익 거래 전략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전략은 사실은 내가 안전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냥 장기 예금으로 그냥 끝까지 그 이자만 받고 끝내는 거고 네네.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그 이자 수칙하고 그래서 채권은 고정 수익 상품,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관점을 저는 미국채와 우리 한국 채권 시장으로 나눠서 보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미국채는 절대 금리 매력이 상당히 높지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듀레이션이 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채권 쪽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서 요즘에 개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레버리지까지 들어간 ETF라든지 그런 것 쪽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건 철저히 트레이딩 네네. 관점이죠. 미국은 그쪽으로 접근하는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레벨이 미국 대비 미국채 10년이 지금 4.6인데 우리 10년 2.8.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국 채권 시장은 지금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채권을 사시는 분은 내년까지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뭐 지금 시장 기대로는 2.5 아니 2.25까지도 지금 어려운 한국 경제 여건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이자 수익을 조금 더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2.8% 정도 되는 10년짜리 국채로 난 10년 동안 2.8% 이자를 받고 싶어. 한국은 만기 보유 전략 측면에서 트레이딩보다는 만기 보유 전략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미국은 트레이딩이 좋을 트레이딩 것 같습니다. 관점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ETF 투자에 관심이 많이 가지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패시브와 액티브인데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우리 또 강수민 캐스터가 친절하게 네.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두 분의 이야기가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요. 특정 지수를 추종해서 시장 평균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요. 수익률은 안정적이겠죠. 반면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적극적인 참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은 시장 수익률 목표로 운영이 되고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손실도 클 수 있다라는 위험이 공존을 하고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하시면 패시브 ETF를, 그리고 반면에 좀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액티브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수민 캐스터가 친절하게 정리 도와주셨는데요.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자, 오늘의 주제는 금리나 고금리 유지, 채권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의 결론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채권 투자 과연 지금이 적기라고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적기라고 생각하는지, 나 같으면 지금 하겠다, 아니면 난 좀 있으면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여삼 연구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결론 저는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 4.5%는 주식시장까지 위협할 정도의 금리다. 그 측면에서 채권은 지금이 적기고요. 오히려 앞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손절을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존버해야 된다. 예. 버텨야 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락 부장의 결론이 필요합니다. 투자 조언도 뭐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결론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좀 더 더해서 윤 의원님 그 의견에 좀 더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1년 정도 있다가 아니면 2년 정도 있다가 지금 금리 못 본다. 못 본다. 네.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을 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제 이제 매파적인 FOMC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뛰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권을 살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결론을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쏠깃하네요. 좋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투자의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채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무위험 그 채권이라 그래서 네. 국채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원금 보장의 주체가 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한 사람은 국가겠죠. 국가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됐을 때 내 돈을 다오 하면 당연히 돈을 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채무 불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채권을 살 때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만기까지 갔을 때는 국가한테 곧바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채권을 중간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시장 여건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수시로 달라질 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가 그 자금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데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았을 때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도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일종의 상황에 따라. 마켓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의 정도나 리스크를 짊어지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채 투자를 고려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채 투자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미국 IG 투자 등급의 우량 기업들 애플 채권 같은 거는 그래도 망할 거라고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게 시작되고 그다음은 국채금리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신용도가 높으니까 빨리 쫓아가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국제금리만큼의 하락 속도가 좀 저해되는. 그래서 그 둘의 그 금리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회사의 프리미엄이 조금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해줘야지 회사채 그만큼의 위험성은 존재하는 거죠. 대신 우량 등급 채권에 투자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기보다는 그래서 절대 이자 수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금 상품으로서 회사채는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고 할 때 투자 등급은 크게 문제가 없다. 크레딧에 대해서 위험도 얘기하시지만 그 스프레드에 따르는 트레이딩의 이익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정도 수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좀 더 안전성을 굳이 따지자면 국채만큼은 아니겠지만 대신 이자에 이자는 대한 매력으로 그만큼을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채는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